제 동생이 배고프고 너무 추워서 몸이 얼음장 같아요. 제 동생 국수 국물만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밤 12살 아이가 4살짜리 동생을 등에 업은 채 낯선 국수집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야? 떨고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국수집 사장님 불레는 그날 밤 왜 이 어린 남매가 눈보라치는 국수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안으로 들인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굴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관 안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 쌓인 장례식장 한가운데 뚜껑이 닫힌 나무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기잡이 배가 뒤집히던 그날 밤 바다는 아버지를 삼키고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거든요. 수색되는 사흘을 뒤졌지만 파도만 칠 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어른들은 빈관에 아버지 유품을 넣어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12살 서진은 그 빈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동생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4살 도연이 작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아빠 언제 와?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보청기 없이는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서진이 아침마다 배터리를 갈아 귀에 끼워줘야 겨우 세상 소리가 들리는 아이였죠. 그날도 서진은 새벽부터 눈을 비비며 일어나 도연이의 보청기 배터리를 챙겼습니다. 검은 상복 대신 입힐 옷이 없어 서랍 속에서 평소 입히던 겨울 점퍼를 꺼내 단추를 하나하나 잠가 주었습니다. 도연이 또 아빠를 묻자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동생 손을 더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관 옆에는 아버지의 낡은 장화 한 켤레와 아직 바닷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작업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 대신 남겨진 유품이었죠. 서진은 그 장화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 장화를 신고 이른 새벽에 집을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올 때면 장화코가 닳도록 달려와 도연 손에 과자를 쥐어주고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랑 배고플 때 간식 사 먹으라며 지갑에서 꺼낸 구겨진 1,000원 몇 장을 서진 손에 꼭 쥐어주곤 했죠. 그 장화가 이제 다시는 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서진은 그제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요란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우리 서진이 도연이 불쌍해서 어떡해. 매끄럽게 드라이한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자가 울부짖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진과 도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두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형인 큰아빠와 결혼한 큰엄마 차미란이었습니다. 차미란은 어깨를 들썩이며 목청 높여 통곡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수군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사람이 우니 다른 사람도 울고 그 울음이 파도처럼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쌍한 것들. 큰엄마가 이제 다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차미라는 서진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진은 슬며시 눈을 들어 차미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높고 구슬픈 울음소리와 달리 차미란의 눈가는 말라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흐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뺨에는 화장이 번진 자국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통곡하고 있는데 울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12살 서진이 그 차이를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어른의 울음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말이죠. 서진은 조용히 차미란의 품에서 빠져나와 도연을 끌어당겼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친척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이네 횟집이 원래는 잘 되었잖아요. 서진이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요. 맞아요. 애들 큰엄마 차미란 씨가 그 집에서 허드렛이라면서 서진이 엄마를 얼마나 부러워했다고요. 자기 신세 한탄을 그렇게 했다더니 서진이 엄마는 서진이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버지 혼자 횟집을 꾸려나가며 두 아이를 키워왔었죠. 어른들의 말은 그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차미란이 슬쩍 홀 뒤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의자에 앉혀두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차미란은 기둥 뒤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안에 서류 정리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계좌만 보내주면 돼요. 가게랑 집 둘 다요. 서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차미란의 목소리는 아까 통곡할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가게라는 말, 집이라는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온 고기로 서진이 엄마가 알뜰살뜰 운영하다가 서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버지가 홀로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는 그 횟집과 서진과 도연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 참이라는 전화를 끊고 손바닥에 볼펜으로 숫자와 계좌번호 같은 것을 바쁘게 적었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눈물을 닦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꾹 누르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직 12살인 아이가 서류나 계좌, 가게 거래 같은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로 차갑고 무거운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기분만은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저 어른은 아버지를 슬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저 울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자리로 돌아와 빈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은 어느새 서진 곁으로 기어와 작은 어깨를 기대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뻗어 도연 귀에 꽂힌 보청기가 제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장화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장 불빛 아래 빈 관은 말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은 12살 서진은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노리는 사람이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도연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차미란의 마른 눈가가 그 손바닥에 적어 내려가던 숫자들이 잠이 드는 순간마다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서진은 어둠 속에서 동생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레이션 도연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레이션 서진은 이불을 끌어당겨 동생 어깨까지 덮어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서진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차미란이 그 빈관 앞에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두 남매를 기다리는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차미란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차미란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이랑 도연이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길 거예요. 제가 큰엄마잖아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친척들은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됐다. 저 어린 것들 의지할 때가 생겼네.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죠. 참이라는 그 말들을 들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차미란의 눈빛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둥 뒤에서 들었던 그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진과 도연은 차미란의 손에 이끌려 큰아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살던 집 열쇠는 차미란이 먼저 챙겼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러 가야 한다면서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지만 12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아빠 집은 낡고 좁았습니다. 큰아빠 윤병철은 말수가 적고 기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미란이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차미란이 시키면 조용히 따르는 사람이었죠. 서진과 도연이 들어오던 날 밤에도 큰아빠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이리 와 앉아라 한마디만 했습니다. 차미란은 큰아빠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고 큰아빠는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든 도연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도연은 오늘따라 보청기를 빼지 않으려 해서 서진이 달래가며 귀에서 빼주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고 싶다고 울던 도연을 서진은 한참을 안고 등을 토닥여야 했습니다. 도연이 겨우 잠든 뒤에야 서진은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러 베개를 적셨지만 서진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깰까 봐서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차미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도연 보청기 배터리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차미란이 서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서진아, 가 아니라 야로 바뀌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짜 밥 먹는 입이 둘이나 늘었네. 서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보청기를 끼고 있어서 그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도연이 듣지 못하기를 바라며 얼른 도연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밥을 먹다가 국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흘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미란이 벌떡 일어나더니 도연 앞에서 숟가락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집 밥이 아깝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도연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옆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숟가락으로 도연 입에 밥을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미란이 눈을 흘겼습니다.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 먹을 때까지 서진은 계속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차미란과 큰아빠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 저 집 가게랑 집이 얼마짜린지 알아? 시동생 죽고 나서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고아들 데리고 사는 척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못해? 큰아빠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애들 재산에 손 떼는 거잖아. 그게 맞는 거야? 차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차피 애들이 관리할 수 있겠어? 우리가 잘 써야 다 같이 사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아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쁜 일인 줄 알면서 차미란한테 밀리고 있었던 거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차미란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여기 도장만 찍으면 너희 집이랑 가게 안 뺏겨. 어른들이 관리해줘야 지킬 수 있는 거야. 알지? 서진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이 망설이자 차미란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도연이 있을 때가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어서 해. 도연이 있을 때가 없어진다는 말이 너무 겁이 났습니다. 서진은 서류의 글자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손끝까지 올라왔지만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이라는 서류를 빠르게 챙기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서진에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진은 빈 식탁 앞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였습니다. 차미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말이죠. 도장을 찍은 그날 이후 차미란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이 드러난 것이었죠. 처음부터 차미란이 직접 밥을 차려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남은 밥을 찾아 도연 것부터 챙겼습니다. 차미란은 서진이 부엌을 기웃거리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부엌에 들어오래. 냄새난다. 나가.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배를 골치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차미란이 도연 보청기 배터리를 사다 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엄마, 도연이 보청기 배터리가 다 됐어요. 차미란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게 내가 사줄 이유가 있어? 너희 돈으로 사. 서진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너희 돈이라는 말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돌아와 구석에 있던 작은 돼지 저금통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일마다 조금씩 넣어주던 것이었습니다. 저금통 바닥에 동전 몇 개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저금통을 깨서 동전을 손바닥에 털어냈습니다. 전부 합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동전을 꽉 쥐고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 귀에 배터리를 끼워주자 도연이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누나, 소리 들려. 서진은 웃어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유독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차미란이 갑자기 서진과 도연을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손에는 서진의 학교 책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미란은 아무 말 없이 두 아이 물건을 책가방 안에 마구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옷, 서진 교복, 세면도구가 뒤엉켜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큰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차미라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책가방을 밖으로 휙 내던졌습니다. 눈 속에 책가방이 던져지면서 나뒹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가. 여기 너희 집 아니야. 도연이 영문도 모른 채 서진 팔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큰아빠를 찾았습니다. 큰아빠는 방 안에서 뒤돌아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빠, 저희 어디로 가요? 도연이가 아직 어린데.
큰아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진을 보지도 못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나가 있어라. 미안하다. 그러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참이라는 팔짱을 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도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뒹구는 책가방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문이 쾅 닫혔습니다. 눈보라 부는 바닷가 마을의 겨울 추위는 아이들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진은 책가방을 앞으로 메고 도연을 등에 업었습니다. 도연이 서진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누나, 춥다. 조금만 참아. 누나가 따뜻한데 데려갈게. 서진은 눈보라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아버지가 실종된 바닷가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등에 업은 채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서진은 도연 입술색이 파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도연이와 과자 사 먹으라며 쥐어준 돈이었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다시 등에 업고 일어섰습니다. 항구를 지나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친 가게들이 하나씩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 불이 켜진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작은 글씨로 불내내 국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가게 뒷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60대 여자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한블레였습니다. 한블레는 두 아이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없이 도연을 먼저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일단 들어와. 얼어 죽겠네. 서진은 바닥에 내려놓은 1,000원짜리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한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한블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냄비에 국수를 집어넣었습니다. 도연 앞에 먼저 그릇을 내려놓고 서진 앞에도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저 돈 드릴게요. 이것밖에 없지만. 한블레는 서진이 내민 1,000원짜리 한 장을 보더니 잠자코 도로 서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일단 먹어. 계산은 나중에 하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국수 국물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벌써 국수를 후루룩 먹고 있었습니다. 한블레는 뒷방에 이불을 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일단 여기서 자. 서진은 뒷방에 도연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도연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도연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남매의 현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한블레가 가게 문을 열러 나왔을 때 가게 앞 골목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수저도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블레가 고개를 들자 서진이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 밥값은 하고 싶어요. 한블레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국물을 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국수집 구석자리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이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든 서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노인이 박태수였습니다. 서진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깨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더 해두어야 했으니까요. 한블레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냐고도 부모는 어디 있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국수를 끓이고 뒷방 이불을 털고 도연 밥그릇을 제일 먼저 채워주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없는 손길이 고마워서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골목을 쓸고 장보고 돌아오는 한블레 손에서 무거운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국수집 문 여는 시간이 되면 수저를 놓고 물컵을 채웠습니다. 한블레가 말했습니다. 너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아버지 횟집에서 많이 도왔어요. 한블레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은 국수집 일을 제대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을 내고 빈 그릇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사흘이 지나자 손이 익었습니다. 도연은 뒷방 구석에 앉아 낡은 그림책을 들여다보거나 서진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님들은 도연을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귀에 꽂힌 보청기 때문이었죠. 어떤 손님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귀에 뭐 꽂고 있어? 도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있어야 소리 잘 들려요. 손님이 웃으며 사탕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블레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블레는 금방 고개를 돌려 국물을 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시장 골목 허드렛 일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 동생의 보청기 배터리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설거지통을 나르고 반찬 가게에서 빈통을 정리하고 생선 가게에서 얼음을 퍼날랐습니다. 하루 끝에 손에 쥐어지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그 돈을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봉투마다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도연 보청기 배터리, 도연 병원, 한블레 할머니 밥값.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번 돈으로 처음으로 보청기 배터리를 사서 도연 귀에 직접 끼워 주었습니다. 도연이 두 눈을 반짝이며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가 산 거야? 응. 누나가 이래서 산 거야.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서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은 울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도연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은 번 돈 일부를 조심스럽게 한블레에게 내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한블레는 한참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서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나중에 더 필요할 때 써.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블레가 뒷방 불을 끄고 나간 뒤였습니다. 서진은 어둠 속에서 잠든 도연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싶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장화를 신고 나가서 뭔가를 해왔겠죠.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아빠처럼. 새벽녘에 한블레 방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블레가 무언가를 껴안고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뒷방 선반 위에서
낡은 앞치마 하나를 보았습니다. 작은 꽃무늬가 있는 앞치마였는데 오래 손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을 보니 어린아이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한블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점심 국수집에 손님이 뜸한 틈에 서진은 국수집 계산대 옆에 앉아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하루 손님 수, 국수 팔린 그릇 수, 재료가 떨어지는 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블레가 지나가다 힐끗 보았습니다. 그게 뭐야? 손님 많이 오는 시간이랑 적은 시간 적어두면 면 삶는 타이밍 맞추기 좋을 것 같아서요. 한블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몇 살이라고? 서진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공책은 덮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공책이 서진에게는 아버지 장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블레가 서진과 도연 앞에 국수 한 그릇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좁지만. 서진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블레 앞에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한블레는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한블레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수집 뒷방은 좁고 낡았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서진은 도연 이불을 여미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있었고 한블레가 있었고 내일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하루는 봄이 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도연 보청기 배터리를 확인하고 골목을 쓸고 한블레 국수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국수집 일을 거들고 오후에는 시장 골목 허드렛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녁에는 도연 곁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번 돈, 쓴 돈, 남은 돈을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한 공책을 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시장 상인들은 처음에 서진을 그저 불쌍한 아이로 보았습니다. 일을 시켜도 될까 망설이고 돈을 주면서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이 애가 장사 동선을 바꿔놨네. 손님들이 덜 부딪히잖아. 서진이 손님 줄이 엉키는 것을 보고 가게 앞 테이블 배치를 살짝 바꿔둔 것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도 어느 날 서진을 불렀습니다. 천막각도 내가 바꿨냐? 얼음이 덜 녹더라. 햇빛 방향이 오후에 바뀌거든요. 그쪽으로 기울면 그늘이 더 생겨요. 아저씨는 잠깐 서진을 바라보더니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서진을 부르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불쌍한 애가 아니라 일 잘하는 애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식집 돈통이 사라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보니 하루 매출이 든 돈통이 통째로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군거림이 서진을 향했습니다. 요즘 저 애가 여기저기 드나드잖아요. 혹시 모르지. 그러게요. 아무것도 없는 애가 갑자기 여기저기 기웃거리니까. 서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블레가 앞치마를 벗어 집어던지며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던 한블레의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묻겠어요. 이 애가 뭘 훔치는 걸 봤어요? 직접 봤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람도 없으면서 어린애한테 도둑 누명을 씌워요? 이 애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한블레의 목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그 뒤에 서서 한블레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분식집 CCTV를 확인했습니다. 돈통을 들고 나간 것은 분식집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서진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의심할 수 있죠. 서진은 사과를 길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하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분식집 아들이 서진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지나가면 어깨를 부딪히거나 일부러 발을 걸었습니다. 수치심이 괴롭힘으로 바뀐 것이었죠. 서진은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한블레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괴롭힘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시장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분식집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시장 상인 중 장부 정리 도움이 필요한 곳과 새벽 상하차 일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서진은 분식집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철물점 장부 정리 사람 구해요. 글씨 잘 쓰면 할 수 있어요. 새벽 상하차는 여기. 서진은 쪽지 2장을 내밀었습니다. 분식집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줘? 등록금 필요하잖아요. 분식집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짓밟던 아이가 내민 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 아들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야, 나 진짜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식집 아들은 서진 편이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서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곁에 있으면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저녁 도연이 서진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도 힘들었어? 서진은 도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별로 안 힘들었어. 도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나 손 거칠어졌는데. 서진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슬며시 도연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원래 이래. 신경 쓰지 마. 도연은 잠자코 서진 손을 꺼내 자기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뜨뜻한 온기가 서진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굳은 살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골목을 쓸고 국수집 문을 열고 시장을 뛰어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도연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진이 국수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은 서진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게 앞이 오후에 그늘지는지, 어느 골목에 바람이 드는지, 장날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 언제인지 훤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한블레가 밤마다 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서진은 한블레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잦아드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블레가 무언가를 껴안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 병원비만 있었어도, 내 딸만 있었어도. 서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뒷방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앞치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꽃무늬 앞치마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입을 만한 크기였죠. 서진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블레가 왜 도연 밥그릇을 제일 먼저 채워주는지, 왜 도연이 아플 때 밤새 곁에 있었는지를 말이죠. 서진은 한블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한블레 몫의 국수를 더 진하게 끓였습니다. 말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국수집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덩치 큰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에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여기 한블레 씨 맞죠? 빛 독촉하러 왔어요. 한블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들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냄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몇 달째 버티면 되는 줄 알아요?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집기 다 가져가요. 한블레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에게 어깨를 밀려 넘어졌습니다. 서진이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부르며 한블레를 일으키려는 순간 남자 하나가 서진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진의 팔과 어깨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들이 주고받는 말이 서진의 귀에 꽂혔습니다. 참이란 쪽 일도 아직 안 됐는데 여기까지 질질 끄네. 윤병철내도 찍을 건 다 찍고 버티더라. 다 거기서 거기야. 서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참이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참이란, 큰아빠 윤병철, 그리고 이 업자들이 같은 줄이었습니다. 한블레를 옥죄고 있는 빚이 참이란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자들은 독촉장을 가게 벽에 붙이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것보다 머릿속이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분식집 아들과 시장 상인 몇 명이 달려와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서진은 남자들이 두고 간 독촉장과 명함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구석에 앉아 그것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블레가 서진 곁에 앉았습니다. 한블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이런데 너희를 있게 해서.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제 알았어요. 뭘 해야 하는지. 한블레는 서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뒷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국수집 구석자리에서 가끔 국수를 먹고 가던 그 허름한 노인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서진 손에 들린 독촉장과 명함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돈 버는 법만 배울 때가 아니야. 안 뺏기는 법을 배워야 해. 서진은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박태수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박태수에게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증거가 왜 중요한지, 뺏긴 것을 되찾으려면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공책을 펼치고 박태수가 하는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언젠가 참이란 앞에 서는 날을 위한 준비가 그날 밤부터 조용히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렀습니다. 박태수에게 배우기 시작한 것은 서진이 아직 중학생이던 때였습니다. 박태수는 처음에 거창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구에서 배가 들어오는 시간을 보는 법, 어떤 생선이 어느 계절에 어느 항구로 들어오는지, 중간에 누가 끼어들면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서진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배울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움직이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이 움직이는 길목도 안다는 것을 말이죠. 박태수는 밤마다 낡은 서류들을 꺼내놓고 서진 앞에 펼쳤습니다. 자신이 항만 물류를 하다 망하면서 잃어버린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나는 이 글자 하나를 몰라서 평생 읽은 걸 다 잃었어. 너는 그러면 안 돼. 서진은 그 낡은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나갔습니다. 계약서가 무엇인지,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재산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구의 물동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계절에 어느 항로가 열리는지, 수산물이 어떤 경로로 전국에 퍼지는지도 배웠습니다. 서진은 배운 것을 공책에 적고 또 적었습니다. 공책이 한 권씩 늘어날 때마다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태수는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거 그냥 배우는 게 아니구나. 살려고 배우는 거구나. 되찾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박태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태수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망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 살아남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도연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보청기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재활을 시작했고 수아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도연이 수아로 말을 건넬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연의 재활 지원이 종료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원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공책을 폈습니다. 치료비, 배터리값, 생활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시장 일을 더 늘렸습니다. 한블레는 그런 서진을 보며 말렸습니다. 너까지 쓰러지면 끝이야. 좀 쉬어. 괜찮아요. 아직 할 수 있어요. 한블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 몰래 도연 치료비 일부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 사실을 안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서진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항구 쪽 골목 어귀에서 인부 2명이 무언가를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부들이 떼어내고 있는 것은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바랜 글씨로 횟집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서진 엄마가 달았고 아버지가 지켜온 그 간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인부 한 명이 서진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 새 주인이 리모델링 들어간대. 비켜요. 새 주인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판이 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서진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골목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던 그 가게, 아버지가 새벽마다 장화를 신고 나가던 그 문, 서진과 도연이 밥을 먹던 그 식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소매로 닦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가게 앞에 붙어 있는 공사 안내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 시공업체, 건물주 이름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반듯하게 썼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박태수 앞에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 가게 간판이 떼어졌어요. 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이 적어온 공책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건물주 이름 바뀐 날짜가 언제야? 서진은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내가 아직 어리다는 게 문제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얼마나 걸려요? 몇 년은 걸릴 거야. 근데 제대로 준비하면 반드시 끊어낼 수 있어. 서진은 공책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서진의 눈이 부은 것을 보았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수화로 물었습니다. 누나 울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먼지가 들어갔어. 도연은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알아. 근데 괜찮아. 누나 강하잖아. 서진은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의 작은 등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그 온기를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되찾겠다고. 엄마가 달았던 간판을, 아버지가 지켜온 그 자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태수에게 배운 것들이 씨앗이 되었고 서진이 흘린 땀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진은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만 물류와 수산 유통 분야에서 서진의 이름은 업계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수집 뒷방 바닥에 앉아 낡은 서류를 들여다보던 그 아이가 이제 서진이 멈추면 항만 수산물 유통이 마비될 만큼 큰 회사의 회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골목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던 간판 소리를 서진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국수집 앞 결전. 그날 아침 분식집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서진아, 큰일 났어. 오늘 국수집 강제 집행 날이야. 할머니 혼자 맡고 계셔. 서진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중요한 거래처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는 어떻게 할까요? 서진은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국수집부터 갑니다. 회의는 미뤄요. 직원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검은 차 여러 대가 시장 골목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국수집 앞에는 이미 업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국수집 간판에 손을 얹으며 소리쳤습니다. 한블레 씨,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못 갚으면 집기 다 가져가고 가게 비워요. 한블레는 국수집 문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발은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내 발로 걸어나갈 때까지 이 문 못 건드려요. 분식집 아들과 시장 상인 몇 명이 한블레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지만 업자들은 비웃었습니다. 노인네가 버텨봤자 소용없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업자가 간판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잘 재단된 수트를 입은 여자가 골목 안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직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한블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한블레를 향해 잠깐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업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손 치워요. 이 가게 건드리면 오늘 당신들이 끝이에요. 업자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누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끼어들어?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열어요. 직원 하나가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에 걸쳐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와 장부들이 반듯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블레 가게의 실제 매출 흐름, 빚의 원금과 이자 내역, 업자들이 불법으로 부풀린 이자율 계산 자료들이었습니다. 박태수에게 배운 것들, 밤마다 공책에 적어온 것들, 그 모든 것이 한 장 한 장 증거로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업자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당신들이 청구한 이자는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어요. 오늘 강제 집행을 강행하면 이 자료 그대로 신고합니다. 업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던 업자 하나가 동료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알았지? 이 숫자들이 맞잖아. 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금은 오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부풀린 이자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업자들은 한동안 서류와 서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결국 강제 집행을 철회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골목에 안도의 숨소리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차미란이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큰아빠 윤병철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차미란의 차림새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매끄럽게 드라이한 머리와 짙은 화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차미란은 두 아이에게서 빼앗은 집과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도박판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땄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도 가게도 빚쟁이 손에 넘어갔습니다. 두 아이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진이 항만업계 1위 회장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벌써 몇 번을 서진 회사 앞까지 찾아갔다가 경비에 막혀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서진이 이 골목에 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참이라는 서진을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서진아, 어머나. 우리 서진이가 이렇게 컸네. 큰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어릴 때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시장 상인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진은 차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장례식장에서 마른 눈가로 통곡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큰엄마,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차미란이 서진 팔을 붙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 왜 오긴. 보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있잖아. 나도 요즘 사정이 좀 어렵거든. 서진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큰엄마 좀 도와줘야지. 어릴 때 내가 너희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차미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줬다고요. 도연이 국물 흘렸다고 숟가락 빼앗던 것도 기억하세요? 눈보라 치던 밤에 문 잠그던 것도요? 차미란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큰엄마 아버지 가게랑
집 서류 기억하시죠? 제가 12살 때 도장 찍은 그 서류요. 미성년자한테 받은 도장이에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차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큰아빠 윤병철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거지.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주세요. 서진은 차미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차미란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시장 상인들의 차가운 시선에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진은 한블레에게 걸어갔습니다. 한블레는 두 팔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블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요, 할머니. 한블레는 서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분식집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국수집 낡은 간판이 골목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오래전 그 눈보라 치던 밤, 두 아이가 처음 두드렸던 그 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켜진 불빛. 차미란이 떠난 골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한블레와 나란히 국수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테이블,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처음 이 문을 두드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고 떨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한블레가 국수집 한쪽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던 탓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육수를 풀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 부엌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동작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서진은 국수 2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블레 앞에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할머니. 한블레는 국수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그냥 그날 밤 문 열어준 것뿐이야. 한 것도 없는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문 열어주지 않았으면 저랑 도연이 그날 밤을 어떻게 넘겼을지 몰라요. 그 문 하나가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한블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만 가게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훤칠하게 자란 청년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보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진과 한블레를 번갈아 보더니 수화로 물었습니다. 다 끝났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활짝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럼 나도 국수 한 그릇. 한블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가게 안에서 나지 않았던 웃음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도연 몫의 국수를 끓였습니다. 도연은 한블레 옆에 앉아 수화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블레는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한블레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한블레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국수집 건물 등기부등본인데 할머니 이름으로 바꿨어요. 빚도 오늘 전부 정리했고요. 한블레는 서류를 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진아, 이건 너무 큰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받으셔야 해요. 제가 이 가게 뒷방에서 처음 이불 덮던 날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것들이 다 여기 담겨 있어요. 한블레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딸을 잃고 혼자 버텨온 세월, 빚을 갚으며 가게를 지켜온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한블레 등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서진은 그 옆에 앉아 한블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국수집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오래전 눈보라 치던 밤에 서진이 처음 보았던 그 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불빛이 서진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서진이 그 불빛을 지켰습니다. 한블레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국수 3그릇을 끓여 나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끓여줄게. 앉아. 서진과 도연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블레가 내려놓은 국수 그릇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서진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선물. 아버지 가게 자리를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받은 재산 이전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참이라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도 가게도 빚쟁이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서진은 그 빚을 대신 정리하고 가게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참이란이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던 허세와 욕심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가게 자리를 되찾던 날 서진은 혼자 그곳에 갔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내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썼던 주방도 아버지가 기대던 카운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빈 공간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른 새벽 장화 소리를 내며 나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치던 밤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고 국수집 문을 두드리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를 말이죠. 처음에는 횟집을 다시 열까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구던 그 자리에 간판을 다시 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 이 빈 공간에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식구들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가 그 작은 가게를 알뜰하게 꾸려온 것도 손님들 배를 채워주는 것이 좋아서였습니다. 서진은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었습니다.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채우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진이 이 자리에 만든 것은 작은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몇 개, 소박한 밥상, 그리고 항상 따뜻한 국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기 어려운 노인, 아이를 데리고 갈 곳 없는 부모, 일을 잃고 지친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어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쉬어가는 곳.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사람을 위해 밥값을 미리 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낡은 장화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진이 몰래 찍어두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공간은 새벽마다 장화를 신고 나가던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을 여는 날이 왔습니다. 서진은 아무런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만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먼저 왔습니다. 분식집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진도 도연도 몰랐던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블레가 그날 주방을 맡았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올렸습니다. 내가 국수는 잘 끓이잖아. 서진은 웃었습니다. 도연은 홀에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물을 채웠습니다. 귀에는 보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 손님이 도연 귀에 꽂힌 보청기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도연 귀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할머니 보청기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주보며 웃는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서진은 박태수를 보자마자 다가가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고개를 숙인 채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때 국수집 뒷방에서 공책 펼치던 12살짜리였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 애한테 밤마다 앉아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저 여기 없어요. 박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망한 사람으로 사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이뤄온 것들이 저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박태수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평생 망한 사람으로 살아온 노인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박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랬으면 됐다. 그 짧은 한마디에 박태수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이름들을 손으로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아빠가 그랬잖아요. 도연이랑 배고플 때 사 먹으라고. 그 말이 여기까지 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갚으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돌아오고 악은 숨기려 해도 결국 제 얼굴을 드러낸다. 명나라 홍자성이 남긴 이 말은 세상의 이치가 결코 어긋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담담하게 일러줍니다. 오늘 사연 속 서진과 한블레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가장 추운 밤에 손을 내밀었기에 세월이 흐른 뒤 그 온기가 2배로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거창한 사람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온기가 조용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풀꽃 인생이었습니다.